별의별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. 이 대위 변제권을 잘못 행사했다가 큰 코 다친 사례가 있다고요? 네, 이제 201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.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친구 어머니의 재력을 믿고 선뜻 돈을 빌려준 거죠. 그런데 친구가 배째라 나 못 갚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어머니가 돈이 많으니까 어머니한테 대신 갚아라. 그러니까 대위 변제 요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협박죄로 벌금형을 물게 된 거죠. 이제 돈을 빌릴 때는 친구가 이런 거예요. 우리 엄마 돈 많아. 나 대신 갚아줄 수 있어. 근데 이게 구두로만 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직접 이거를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뭐 연대 보증을 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대위 변제할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이 난 겁니다. 주변에 사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너네 집 부자니까 어머니 돈 많으니까 뭐 내가 만약에 안 갚으면 뭐 갚아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뭐 부모님이나 가족이 직접 이거를 약속하거나 연대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은 절대 갚아줄 책임이 없습니다.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. 네. 근데 이거 당한 사람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요. 네, 돈 빌려줬는데 돈도 못 받았어. 근데 지금 벌금 냈대잖아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돈 빌려줄 때 억울한 일 없도록 체크해야 할 포인트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바로 이겁니다. 네, 돈 빌려줄 때 돈 빌리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. 보통 이제 이런 거 다 알고 빌려주는 거 아닌가요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은 틀린 경우도 있어요. 그래요? 네, 그리고 또 가능하면 주소는 주소지를 좀 확인하셔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겨서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소장을 송달해야 할 장소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송달 주소를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나중에 안 받으면은 소송이 공전이 될 수가 있고 나중에 공시송달로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. 그리고요, 또 주소를 확인하는 팁이 왜 있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그 주소를 보고 확인을 하면 최소한 이 사람이 그 주소지 소유자인지 아니면 전세를 살고 있는지 월세를 살고 있는지 대충 추측이 되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람의 재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반드시 주민등록 확인하시고 신분증에 있는 주소지와 그 주민등록번호 확인하시고 주소지를 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줄 때 누구의 주민등록과 주소를 받아야 되겠습니까? 돈을 빌리는 사람이 그걸 해야 되겠죠. 네. 그런데 뭐 부인 명의를 한다거나 남편 명의를 한다거나 뭐 어머니 명의를 한다거나 다른 법인 명의를 한다면 그건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책임질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니까요. 네.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의 명의로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돈 빌려줄 때 이것만은 확인하라. 두 번째는요, 바로 이겁니다. 자,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라입니다. 제가 그래가지고 그 양상국 씨랑 이승현 아나운서한테 차용증을 한번 가상으로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요. 어떻게 썼을지 궁금해요. 한번 볼까요? 열심히 예. 잘 썼습니다. 깔끔하고 예, 저도 열심히 꼼꼼히. 썼습니다. 예. 그래요. 저 제 거 보고 쓰셨. 아니에요. 완전 다른데. 자, 이승현 아나운서 거부터 한번 볼까요? 네네. 네, 잘 작성하셨습니다. 이승현 그래요? 아나운서님께서 잘 예. 작성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주소를 끝까지 안 적고 예. 이제 그 뒷부분을 다 생략을 했습니다. 오. 근데 이렇게 뒷부분 상세 주소까지도 넣으셔야 됩니다. 아 그래요? 네. 몇 동 몇 호까지요? 그렇죠. 와. 아, 그렇게 똑똑한 척 하더니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. 아니,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저는 하나도 안 틀리고 잘한 어디 것 봐요? 같은데. 네, 양상국 씨도 뭐 작성은 잘 하셨는데 여기 이제 하나 약 1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금액은 적시하시는 게 좋겠죠.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. 그리고 뭐 은행에서 거래할 때 저희가 숫자보다는 한글로 더 추가로 해라. 왜냐면 네네. 나중에 위조의 위험이 있으니까 공 몇 개 더 붙이면 안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한글로 기재하실 때 야금 빼고 그다음에 뭐 만약에 뭐 원 단위가 있다면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린 게 요새는 이제 사실은 우리도 서명 문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뭐 동사무소에 가서 서명을 등록하시면 나중에 그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떼가지고 서명이 독일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서명을 해놓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하면 나중에 자필인지 아닌지 감정까지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. 아직까지는 그래도 도장을 나름
날인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. 그리고 도장의 경우에도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 첨부하게 이렇게 해서 차용증을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조금 허술한 차용증을 통해서 우리가 상세 주소를 써야 한다, 또 상세 금액 이런 걸 짚어봤는데 좀 제대로 된 차용증을 봐야 우리가 이제 정확히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가지고요. 네. 지금 전문가분이 나오셨으니까 차용증 어떻게 써야 제대로 쓰는 건지 좀 배워볼게요. 네, 사실 그런데 이 차용증이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. 네, 정말 편하게 해주시면 되는데요.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 검색하셔서 뭐 차용증 양식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다양한 양식들이 나올 거예요. 이거를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꼭 들어가야 돼.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. 네.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요, 여기 나와 있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내가 빌린 돈의 원금인 거죠. 그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. 그러면 내가 이자는 얼마로 할 것인지 이것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상환 기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요 3가지가 핵심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사실 뭐 손으로 적으셔도 네, 상관이 없을 정도로 양식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또 하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꿀팁이 있는데 네. 사실 최근에는 우리가 차용증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. 사실 부모 자식 간에도 쓰고 그런 문화들이 좀 정착이 됐는데 사실 예전에 정말 예전에는 차용증을 쓰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뭐 이렇게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든지 이런 위험이 있거나 안 그러면 아 이거 차용증 써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, 그러니까 뒤늦게 아 우리가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 금전거래에 관한 차용증이 필요하다. 이때도 늦지 않았습니다. 네. 네. 이 상황에서도 차용 사실 확인서 라는 걸 뒤늦게 써놓을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2015년, 2017년 정도에 금전 거래가 있었어요. 그럼 그 상황에 대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차용 사실 확인서를 써놓으면 네 이것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네. 차용 사실 확인서까지 네. 알아봤습니다. 네. 차용증 정말 중요하니까요. 꼭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돈 빌려줄 때 체크해야 할 부분 3번째 바로 이겁니다. 자, 빌려줄 때는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위해서 공증하라. 길 가다가 공증이라고 써 있는 간판 자주 봤거든요. 그거죠, 네, 변호사님? 맞습니다. 네. 공증하는 법이 어렵지가 않거든요. 근데 변호사 사무실 중에서도 공증을 하는 곳은 말씀 주신 것처럼 간판에 공증이라고 적혀 있어요. 그래서 가서 하시면 되는데 공증 중에서도 돈을 안 갚을 경우에 집행을 인락한다라는 문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문구를 넣었을 때는 상대방이 돈을 안 갚으면 이 집행 공정 증서를 가지고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.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건데 만약에 차용증만 있다라고 하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 절차인 판결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소송을 해야 되니까 소송 비용도 들고 소송의 시간도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빌려줄 때는 이렇게 집행 공정 증서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네.